테이블이 있는데 좀 멀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쓰긴 애매하네요. 네, 강연 잘 들으셨죠? 네, 드디어 로봇 공감 토크 콘서트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로봇 전문 정보 공유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로그인이라고? 네, 제가 그 해보니까 로봇 공감 치면 나오고요. 로봇 공감 로그인 치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로봇 공감을 치시고 네 보시면 아마 상단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로봇 그리고 인간 또 제목도 굉장히 잘 지었고 네 이게 개설되면서 첫 번째 콘텐츠로 장영진 산업부 차관님과의 토크 콘서트가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네 로봇에 관심이 굉장히 크다. 네, 정말 이제 로봇은 더 이상 이제 미래 영화 속 일이 아니라 우리 현재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바쁘신데 이렇게 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오신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으신 것 같고, 네, 오늘 또 로봇 산업,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나눠보시려고 오신 것 같고, 로봇 관련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시려고 오신 것 같고, 네, 우리 산업부 차관님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저 보려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네, 장영진 산업부 차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어렵게 모신 만큼 좀 좋은 질문들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 패널로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차관님이십니다. 네, 그 왼쪽에 KT 송재호 부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네, 그 여러분의 선배시죠. 에이딘 로보틱스의 이윤행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손흥희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끝에 네, 강연해주신 하이투자증권 네, 고태봉 상무님이십니다. 네. 네, 우선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차관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장영진입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그 학생 아니고 기업에서 계신 분들 혹시 계세요? 대부분 학생들이시구나. 그 주로 이제 저 학부도 있고 석박사 과정들도 있는 거죠. 그 뭐 사실은 뭐 산업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로봇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 그러니까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그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그 없어지는데 뭐 각종 뭐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돌봄 센터라든가 뭐 복지원이라든가 뭐 식당 가더라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시대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로봇의 보급이 필요하다. 그 인구 감소에 대비,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쓰는 기업하고 안 쓰는 기업하고 생산성에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줄어들더라.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어떤 로봇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로봇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로봇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산업인 게 로봇을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인터넷 같은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쓰이기 때문에 로봇은 뭐 철강이나 뭐 자동차라는 한 산업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크고 앞으로 너무너무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탑재되면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차일까요, 로봇일까요? 네? 그 자율주행 드론이 차일까요, 그 비행기일까요? 자, 로봇일까요, 비행기일까요? 사실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굉장히 그 로봇의 그 활용도나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산업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로봇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제가 사실은 제 스스로도 여러 로봇 업계라든가 만나면서 계속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우리 청년들을 따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왔는데 그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로봇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은 하루에 평균 2번 정도 엘리베이터 로봇을 타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1시간 정도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가지 주제로 지금 구분해서 진행할 건데요. 하나, 로봇 정책 전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취업, 창업 등 진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 로봇 윤리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주제별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을 먼저 좀 풀어보고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로봇 정책 전망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정책 관련해서 사전 질문해주신 부산대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1학년 안영준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준 학생 어디 있습니까? 아, 네. 부산에서 오셨어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확실히.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이제 석사 1학기 재학 중인 안영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런 유익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이제 질의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2가지 정도인데 처음에 우선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스타트업의 수가 증가를 함에 비해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정책적인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규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제가 정리를 먼저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차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유니콘 문제를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한테 세세한 제도 뭐 자랑하고 이럴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유니콘 기업들이 통계를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미국보다는 못하죠. 근데 그게 왜 못하냐? 근데 우리 사회 전반에 약간 저는 진취성이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이제 차등 벤처 기업의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는 그것도 외국은 한 25배까지 허용하지만 우리는 10배까지만 그것도 여러 제한을 달아서 허용하는 벤처 기업 특별법이 통과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벤처 기업들이 자본금 10억인데 근데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100억을 받아야 돼요. 근데 100억을 받아야지 뭐 실정도 하고 하는데 100억을 다 받으면 자기 지분이 10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자니 자기 남의 회사가 되는 거고 또 투자를 안 받자니 그걸 뭐 우리 은행 시스템에서 빌려줄 수도 않을 거고 그런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벤처기업 특별법이 통과돼서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근데 그 도입 과정에서 이제 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마 아직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거예요. 10%의 가능성만 보여도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은 10%의 문제점만 보여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들, 특히 로봇같이 미지어 영역들 그 사업들이 나올 때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고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새로운 것에 대한 좀 그게 어렵다. 심지어는 우리 여기는 없지만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작년인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 배달 로봇이죠. 배달 로봇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을 하는 게 있었는데 총리까지 가셨어요. 가셔서 보고 괜찮다고 봤는데 관계부처에서 실제 그걸 하다고 회의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 로봇이 돌아다니며 위험하니까 거기 로봇 처음에는 한 대당 한 명씩 감시자를 붙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옛날에 영국의 적기조례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그러면 두 번째가 제안이 뭐냐면 그러면 여러 대가 괜찮으니까 그 감시자가 보이는 거리에서 한 명씩 붙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왜냐? 골목 꺾어지면 어떡할 거냐? 두 번째 한 100m 거리에 있는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게 무슨 역할이 있냐? 응? 가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역할이 있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지 말고 어차피 중앙 센서로 1차 통제가 되고 중앙 칩 컨트롤도 통제가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중앙 컨트롤러가 컨트롤이 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사람만 모집하는 걸로 통과가 돼서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벤처기업 특별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그마한 우려가 있어도 그거를 안 하고 보는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가장 먼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규제 개혁인데 뭐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특히 새로운 분야 로봇 같은 분야나 스타트업들이 하다 보면 스타트업 한 10명 있는 기업이 그 많은 규제들을 어떻게 다 뚫고 나가겠어요.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 법제 자체도 대륙법제라서 포지티브로 규정돼 있어 힘들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니콘이 안 생기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이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뚫어 나가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해서 뭐를 안 되는 거 외에는 해주게 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들 큰 정책 방향인데 하여튼 뭐 아까 우리 국회 논의나 아까 우리 정부의 논의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인의 입장보다는 약간 공급자 위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그것들이 있는데 그 인식이 어떤 하나하나 제도보다는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기업이 10%만 가능성이 있어도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실리콘밸리거든요. 그럴 때 정말 유니콘 기업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배달 로봇에 사람을 붙이는 거를 말했을 때 그 차관님만 반대를 하셨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차관님만 제가 주모자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 흐름이 보면은 이렇게 가요. 배달 로봇에 사람을 붙여 그러면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차관님이 반대하신 걸 보면은 확실히 좀 현실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드리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 감시자가 많아요. 네? 그렇죠. 일하는 사람 한 명인데 일하는 사람 한 감시 명이에요. 10명이 붙죠. 근데 그 사람이 생산적인 일자리냐? 아니죠. 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쓰는 자리죠. 그렇죠. 네. 이런 현실적인 걸 좀 아시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는 거죠 평소에. 그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발언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네. 분위기상 그럴 듯 하거든요. 네, 그냥 앉아서 들으면은. 네. 근데 거기서 또 계속 반대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답이 되셨나요? 네, 유니콘 기업 꿈꾸시나요? 규제 좀 몇 개만 좀 정리가 되면 할 수 있겠다. 그렇군요. 네,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망에 대한 사전 질문해 주신 분이 광운대 로봇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훈 학생 어디 계십니까? 네.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학사과정 3학년 밟고 있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러한 뜻깊은 행사 자리 참여와 그리고 질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기 앞에 계신 패널 분들과 그리고 주최 주관 측 행사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 2개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미래 로봇 산업에서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주된 이제 주력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 로봇 산업이 타 산업 대비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은 우리 고태봉 본부장님께서 경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발표를 들으니까 저 로봇공학 전문가신 줄 알았어요. 네, 전공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정부가 어떤 거를 중점으로 들고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네. 해도 될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좀 다 해야 되지만 정부는 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네. 부분이 또 정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저는 아무래도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센서가 돈이에요. 저희 쪽은 왜냐면 돈이 저 틀렸으면 막 돈이 절 때려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옛날부터 이 돈다발을 가지고 야 너 이거 말이 안 들린다 그러면 돈이 툭툭 때리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저는. 실제로 왜냐면 방해가 잘못됐을 때는 뭐 댓글로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이제 유니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부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유니콘이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도 이제 투자 동아리 많으시지만 실제로 이 회사를 1조가 넘는 유니콘으로 만들 때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다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봤을 때 그로스가 보인다. 그리고 어닝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넘고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1조짜리 회사가 되겠다라는 쉽게 말하면 어떤 숫자가 나와야죠. P 곱하기 Q 곱하기 마이너스 C 코스트 그다음 퀀티티가 나와야 될 거고 프라이스가 나와서 대충 돈을 이 정도 벌겠다 그러면 멀티플 배수를 얼마를 줬을 때 유니콘이겠다가 감이 와야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도 돈이 돈 냄새가 안 나 그러면 툭 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기업이나 현장 얘기를 더 주목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요. 그 로봇도 마찬가지인 게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제조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승용 사업부하고 또 무슨 사업부가 있죠? 상용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율주행이 아까 이제 이 차관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게 로봇인가요, 차인가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 승용차는 분명 우리 그냥 우리를 뒷자리에 딱 앉아서 회장님처럼 안내를 해주겠지만 상용차가 자율주행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물건의 상하차가 문제가 되죠, 그죠? 왜냐면 물건을 싣고 누군가는 이 하차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저거 몇 층 몇 호요 하거나 아니면 포터를 잠깐만 대놓을게요 하면서 주차에 대해서 약간 허락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로봇에다 맡겨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건 뭐냐면 상용 쪽이 자율주행 됐을 때 이 물건은 누가 싣고 누가 빼며 누가 우리 집 문 앞까지 갖다 줄까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CES에서 페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상용 자율주행차 곁에는 늘 로봇이 따라와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포드의 뭐 다이내믹 밴 같은 경우는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1이 물건을 우리 집 문 앞까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도요다가 얘기했던 이 팔레트는 마이크로 팔렛 같은 로봇이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GM이 얘기했던 브라이트 드랍이라는 서비스에서는 EV600이라는 차 옆에 EP1이라는 로봇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PBV, Purpose Built Vehicle이 달아나는데 거기에 한국형 로봇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모든 자동차 업체가 로봇을 갖고 갈까? 이거는 상용이 원래 생겨 먹은 게 누군가가 물건을 내려서 우리 집 문 앞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한국형 주택은 다 어때요? 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는 전부 다 휠타임 로봇이에요. 다 바퀴형 로봇인데 우리 바퀴형 로봇이 우리의 이 엄청난 이 계단을 다 타고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렉타임 로봇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가 될 곳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일단 제조는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뭐 쿠카나 ABB나 한국에 있는 뭐 현대 위아라든지 많은 로봇 회사들이 이미 많은 로봇들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더스트리얼 로봇의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로봇을 원하는 비즈니스가 자동차가 1위예요. 자동차 공장이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오토 파츠만 부품 만드는 회사도 로봇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0년대 90년대 공장이 한참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24살 25살 분들이 처음에 공장 들어와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는 60세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히 그만두실 분들이 30%가 넘습니다. 자동차가.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대신할 거냐. 거기에 코봇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협동 로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협동 로봇이 지금까지는 메커닉 위주였다면 AI하고 융합이 돼서 훨씬 디테일한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협동 로봇의 밑에 모빌리티, 이동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조 공정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코봇이 가장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물류 쪽은 제가 왜냐하면 로지스틱스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허브 투 허브, 즉 풀필먼트와 풀필먼트 사이에서 배송하는 게 큰 대형 트럭이에요. 이 트럭에서 30% 이상의 코스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최종적인 풀필먼트에서 여러분 집까지 들어오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50% 이상의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즉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이 코스트를 세이브해야 되는 구간이 물류에서 즉 롱 디스턴스죠. 굉장히 긴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집 문 앞까지 갖다 주는데 거의 5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딜리버리에 종사하고 계시죠. 그 부분들을 결국 어떻게 로봇으로 대체할까가 굉장히 큰 마켓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류 부분에서는 라스마일 딜리버리 쪽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UAM이 대한민국도 아마 25년부터 허용돼서 35년 정도가 되면 35년부터는 지금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에 의하면 UAV, Unmanned Aerial Vehicle, 즉 파일럿이 없는 UAV가 허용돼요. 그럼 대한민국의 아파트 옥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옥상에 물건 쫙 내려놓고 가면 거기서 로봇들이 밑으로 갈수록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배송을 하면 매우 훌륭한 딜리버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물류 쪽은 라스마일 딜리버리 쪽이 가장 큰 시장이다. 그건 이미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라스마일 딜리버리 로봇을 만들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크기는 결정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일단 제일 크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KT 부사장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서비스 로봇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고 선진국들은 이미 매니팩처링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이 훨씬 더 큽니다. 인더스트리가.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 레이버 쇼티지, 노동력의 부족 문제는 당연히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서비스 로봇들이 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떤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로봇에도요. 아까 테슬라 봇 하나에만 40개 액추에이터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DOF, 우리 이 자유도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딱 일정한 포인트의 지점에 물건을 피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정확성과 우리가 이 명령하는 AI와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냐에 따라서 로봇의 정교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AI하고 액추에이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딱 두 개 정도만 꼽는다면 AI, 아까 있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에 해당되는 AI와 피지컬에 해당되는 하드웨어로서 로봇, 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가장 훌륭한 로봇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쪽에서는 지금 뭐 쿠카나 ABB나 뭐 파낙 같은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일본과 독일 업체가 잘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AI 부분에서는 그 둘 국가보다는 한국이 또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결합을 잘 해내면 한국이 갑자기 이 벼락치기로 로봇이 상당히 좀 저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절호의 찬스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잘하는 거는 뭐 워낙 머리수도 크고 전 세계 너드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이 빨리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럼 3위권 정도는 우리가 정말 벼락치기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훈 학생 그 주력 업종이 궁금했는데 거의 모든 로봇이 다 나온 것 같아서. 네, 혹시 차관님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뭐 다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주력일 것 같다.
이런 거. 근데 저기 아까 우리 고태봉 상무님이 정말 지적을 해준 게 저도 정책을 만들 때 강조하는 게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일단 현장을 먼저 다 의견을 수렴하고 해라. 두 번째 투자가 안 일어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재산의지 확대할 때 제도를 만들었더니 보험회사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어요. 그건 성공한 정책이에요. 근데 그냥 그 시장에 반응이 없는 건 이제 성공한 정책이 아닌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가 시장이 커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사실은 그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면 사실은 기술이 많은 걸 변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조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1800년대에 그 소위 그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화약과 비료의 원료가 되는 칠레 초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제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세 나라가 볼리비아하고 세 나라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게 독일에서 인공으로 그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딱 발표가 나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이럴 정도로 아까 이제 큰 흐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세상을 그 브레이크스루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 거기에다 가장 큰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도 시장이 있는 쪽을 돼야지 시장이 없는 쪽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 고태봉 그 상무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주현 학생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주력 산업은 어떤 것 같으세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배송 관련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듈화된 액추에이터에 좀 한 표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라서. 근데 이게 뜯어보면은 이미 다 알 수가 있어요. 베끼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모듈화 시켜서 뜯는 순간 고장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모든 로봇이 그 액추에이터를 쓰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좀 해먹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하더라고요 액추에이터가 정말. 네, 그럼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좀 답변을 들어봤고요. 그 정책이나 전망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네, 현장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라서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주제인데 취업 창업 관련된 진로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전 질문 주신 분은 서울대 협동과정에서 인공지능 전공하고 계신 석박 통합 2학년 윤혜정 학생이시죠? 네, 아까부터 맨 앞에 계셔가지고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전공 석박통합과정 재학 중인 윤혜정입니다. 일단 만나서 다들 반갑습니다. 일단 저에게 오늘 이런 좋은 자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야 질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로봇공학자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취업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또 대기업 쪽에 좀 입사를 원하는 좀 느낌이 좀 있고요. 네, KT 송재호 부사장님께서 조금 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앞에 질문보다는 일단 아까 두 번째 거부터 질문에 저희가 지금 AI DX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AI, 빅데이터, 로봇, 아까 이제 물류, 뭐 그다음에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신사업들은 다 저희 쪽에 지금 있는데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거나 비율 말씀드리는데 다른 기업에서 너무 많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로 많이 가더라고요. 테슬라로. 엄청난 네. 인센티브를 줘서 맞아요. 예, 많이 뺏어가요. 근데 로봇은 저희도 한 2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2년 반밖에 안 돼서 지금 로봇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저기 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뺏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기업들이 서로 스카우트 전쟁. 또 저 역시도 또 많이 또 뺏어 옵니다. 아니 또 뺏길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의 뭐 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AI나 로봇 같은 이러한 지금 새로운 산업 쪽에는 당연히 사람이 제일 먼저 아까 전문 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는 친구 중에서 제가 저 친구는 거기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다고 이제 안심이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수학 겉핥기로 준비된 친구들은 가서 금방 걱정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뭐 빅데이터 전공한 사람들 금융권에 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양성소라고 해서 저희가 한 15년 됐거든요. 빅데이터가. 그래서 빅데이터 인력을 많이 키우면은 이제 더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뺏어가고 당연히 뭐 인센티브가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기업에서도 꾸준히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맨 첫 번째 했던 어떤 인재 상황과도 관련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성실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원했어요. 지금도 그건 바뀌진 않아요. 성실한 거는 특히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되게 팀워크로 다 하거든요. 관련 부서, 더구나 오늘 같은 아까 로봇, AI 이런 게 다 보면 여러 관련 부서 나만 똑똑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팀워크나 성실성은 지금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지금 AI나 로봇이 갖고 있는 그 색깔 속에 뭐가 있냐면은 혁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기성 세대들이 아니면 그 지금 전통적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룰셋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뭘 얻어야 되냐면은 저 물류 저렇게 하네, 이거 택배 이렇게 하네, 뭐 남의 걸 보긴 하지만은 자기의 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AIDX, KT의 AIDX 융합 사업 부문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룰세터가 되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직 저기 직장인이 아닌 여러분한테 그럼 룰세터가 되는 그걸 어떻게 하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세 번째 질문 갑니다. 능동성. 저 친구가 능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능동성 앞에 또 뭐가 있냐? 사실은 이제 저희 기업에서는 뭐냐면 주인의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회사가 주인의식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개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기획하고 관리하는 거지. 면접할 때 그거부터 봅니다. 대학 생활에서 저 사람이 그냥 같이 어떤 룰셋에 따라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명확히 갖고 설령 그게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저 친구는 자기가 분명히 주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AI 시대와 로봇 시대에는 아까 협동성과 함께 자기만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주체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저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능동적인 인재상. 약간 뭐 출근 시간 9시인데 능동적으로 11시쯤 출근하고 이런 거 괜찮습니까? 뭐 그것도 뭐 본인이 자기가 맡은 것만 충분히 한다면은 충분히 일 잘하면 뭐 능동적으로 11시 당연히, 출근이 된다. 참고로 뭐 저희는 그런 출퇴근 시간 안 가립니다. 좋네요. 네.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능동적인 인재상을 좀 원하시고 네. 뽑으면은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뽑아 놓으니까 좀 별로인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잘한다 해서 뽑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모범생도 좋지만은 자기 생각이 명확한 사람이 저는 더 그런 사람들이 AI 시대, 로봇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막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근데 또 인재를 또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KT에서도 인재를 또 다 데려와 버리면은 또 우리 에이딘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를?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잠깐만 드리면은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석박사를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창업을 저희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같이 함께 했었던 박사들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아마 이런 케이스들이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구실에서 계속 개발해 왔었던 그런 센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로봇 들어간 힘토크 센서를 이제 저희가 국산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센서를 넣어서 로봇 시스템, 이제 사족보행 로봇도 저희가 자주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솔루션까지 저희가 좀 힘 도메인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해왔는데,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대기업에 열심히 인재를 많이 인재 강탈.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실까봐 아, 걱정을 많이 하죠. 에이스들이 이제 네, KT로 맞습니다. 옮기는 네.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또 저희 내부에 또 네. 이 석박사 인력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뺏길까봐 제가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안 당하기 위해서 사실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창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좀 주요한 분들께 이제 스톡 옵션을 좀 발행을 해가지고 회사의 밸류 자체에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프로핏을 이제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은 이 회사가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고 하면은 결국 그게 다 직원들한테 돌아올 거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분들이 지금은 사실 3년 동안 하면서 퇴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인력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나가면 좀 힘듭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은 안 나간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직원들이 가장 중요해서 직원들께 어떤 여러 가지 복지들, 뭐 대기업들은 이미 복지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또는 이제 미래에 저희가 뭐 상장도 하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좀 같이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컬처를 만들고 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에이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소형 센서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방에 또 뜰 수 있는, 네. 그죠? 모든 로봇이 또 그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부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로봇 기업들과 최대한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군요.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저희한테는 어떤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들어가는 힘 센서라든지 다양한 뭐 안전 센서, 이런 센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대기업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윤혜정 학생, KT와 에이딘 로보틱스 양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준비를 제가 잘 해서 예. 양쪽에서 모두 탐내는 인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탐내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탐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선착순? 아, 선착순으로. 네. 제가 바로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이딘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KT랑 남이 아니에요. 네, 결국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이제 동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들이 교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좀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셨죠? 네, 분명히 또 이제 요 두 기업 노리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창업 관련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영남대 로봇공학과 석사 1년차 배재현 학생 어디 계십니까? 아,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대학원 현재 석사과정 로봇공학과에서 1학기 재학 중인 배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 이렇게 질의 기회 주시고 연장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창업에 대한 케이스나 아니면 창업을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해당 관련해서 만약 두 가지 중 창업과 취업 중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쪽을 더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창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들이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관련 질문인데 일단 취업하고 창업 중에 좀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일단 네.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들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창업이라는 게 한번 실패를 했을 때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 쉽지 않죠. 예, 그런 쪽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아이템을 이번에 좀 얻어가고 싶다. 얻으면 사용을 네. 할 기회가 있으면 써보겠습니다. 이윤행 대표님 잘 안 주실 것 같은데 아이템을 일단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남는 거, 네, 좀 이건 좀 계륵 같은 거 좀 하나. 우리가 하긴 그렇고 후배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듈형 액추에이터도 저희도 좀 굉장히 탐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기술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로봇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품이나 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또 핵심들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요구들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저희는 이제 모듈형 액추에이터인데 거기에 이제 센서를 넣어서 뭐 이제 여기 다 로봇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토크 제어가 이제 잘 되는 그런 액추에이터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 그런 액추에이터 모듈형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하고 취업을 좀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취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업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취업과 창업을 정확하게 비교해드리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박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그 질문이시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할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이미 그 산학 연계 장학생을 이미 했어가지고 LG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장학금도 받은 상태고 돈을 받았는데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받았으니까 LG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로봇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창업 열풍도 불기도 하고 국가에서 지원들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도 많은데 옆에 있는 이런 우수한 그 동료들과 같이 창업을 해볼까? 그 고민을 진짜 한 1년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넘게 하다가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써왔던 그런 센서 기술들이 산업에는 많이 보급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급화 되어 있는 것도 외산 센서들 사와서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해가지고 센서를 사고 쓰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에서는 너무 그걸 쉽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저희가 이미 축적된 그런 노하우도 많이 있고 기술도 있고 뭐 특허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교수님과 좀 이제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그리고 같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석박사 분들과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케이스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마 그래서 이제 주변 분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 분을 보시다가 이분이 나랑 창업할 생각이 있는가? 좀 그런 걸 좀 많이 떠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또 로봇들이 많이 로봇 분야가 막 활발해지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로봇을 많이 하고 계시고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나 창업이나 다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자를 뽑으면은 대부분 다 로봇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 기계나 전기나 이런 거 하나의 분야를 좀 전공하시던 분들이 많이 지원들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로봇을 많이 해보셨지만 로봇은 이제 융합적인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로봇이 뭐 모터가 고장나면 모터도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제어도 해야 되고 또 센서도 이제 뭐가 좋은지 센서도 알아야 되고 또 알고리즘 짜려면 또 AI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융합적으로 사고하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제 창업하든 취업을 하든 그런 분야에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또 다시 가서 이제 준비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창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취업 뭐 제 이제 선후배들이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취업해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시긴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해보고 싶은 건 사실 하지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잖아요. 이제 큰 기업에서 하다 보면은 그 전체가 이제 온라인 돼가지고 가야 되는 목표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한 명의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공동 창업자들과 이제 있는 직원들하고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좀 온라인을 맞출 때 좀 여러 명들 같이 의견을 공유해가지고 온라인을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어떻게 사업화할지도 이제 연구 개발하시는 분이나 생산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조금 제가 뭐 창의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도 많이 능동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좀 더 많은 고민들도 하는 이런 것들이 제게 좀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창업이 저한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고민하는 게 힘들고 막 이제 오는 거 그냥 연구 개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차라리 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좀 더 핵심적인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별로 성향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창업이 잘 맞았는데 또 그 질문자분께서는 그런 게 또 창업보다는 뭐 취업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성향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창업을 조금 더 이제 간접적으로도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차라리 뭐 AD님 오셔가지고 잠깐 저희가 뭐 하는지 저희가 뭐 하는지 좀 구경하시다가 취업 아닌가요? 취업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예. 뭐 스톡 옵션 스톡 옵션이 들어가니까 그 그거 약간 회사의 지분을 반 창업이다.
반창업입니다. 네. 사실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대표님은 일단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창업이 좋다고 하기에는 ADN으로 안 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막상 이분들이 다 창업을 해버리면 AD는 인재를 못 받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ADN으로 오면 반창업이다. 좀 이상하긴 한데. KT도 반창업 아닙니까? 저희 네, 느껴볼 수 있고. 안에 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제가 KT도 반창업이다. 제가 예.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전에 만들었는데 아까 물류회사 지금 기업 가치가 한 10배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AI로 만든 회사인데 물론 네. 이제 그 직원들은 좀 고민합니다. 이제 안정적인 KT 사표를 내고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 제적 전출을 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KT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만간 선택을 하라고 할 겁니다. 예, 너 여기에 올인할 거냐? 약간 이중국적 포기하듯이. 예, 그럼 이제 스탁옵션 가는 거고. KT를 나오면 글로 가는데 이제 그냥 너는 끝나는 거고. KT랑은. 예, 그러니까 KT가 계속 뭐 지원을 해주겠지만은 그 직원들은 이제 KT가 갖고 있는 이제 복지나 이런 거 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전 같진 않겠죠. 저희 이런 이제 잠깐만 큰 제가 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그 창업을 하실 때 그 VC에서 얼리 스테이지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셨을 때 이 회사가 투자를 할 만한 회사인가 아닌가를 볼 때 되게 얼리 스테이지 단계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빛 밸류에이션. 이게 뭐냐면 그 창업자의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친구들한테는 1억이라도 투자한대요. 근데 눈이 약간 허물거하면 투자 안 한대요. 그게 뭐냐면 투자를 했을 때 도저히 이 친구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갚을 친구가 아닌가가 눈빛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그 왜 얼리스 단계 VC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수백 개 회사를 만나보면 그 창업자들은 눈빛에서 광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갚을 만한 책임감과 의무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내 눈이 약간 좀 이렇게 불투명하고 약간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창업하지 마시고요. 눈이 봤을 때 막 반사가 된다 거울에서. 그럼 한번 창업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 눈이라는 기관이 빛이 나오는 기관은 아니라 받는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이 발언은 사실 눈빛이 아니라 약간 외모를 보라는 거 아닌가. 나의 외모를 보고 투자를 받을 만한가 아닌가. 우리 대표님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추가로 좀 이제 아까 이제 창업 얘기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안정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다 트레이드오프인 것 같아요. 더 안정적이지만은 좀 이제 그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좀 나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취업을 하고 암만 정해도 이 뜨거운 피를 여기서 저희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또 나가는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조직에 들어왔지만은 나는 여기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스타트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성향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하나는 저희 KT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AI 스타트업 100이라는 행사를 한국경제신문이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을 같이 해서 좀 이제 지원도 하고 선정도 하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벤처나 스타트업 하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차관님도 계시지만은 정부나 이런 데서 제도나 이런 게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한 번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더 앞섰는데 제가 이제 요 근래 한 2년 동안 올해도 이제 또 할 겁니다. 또 할 건데 물론 이제 그 스타트업 100에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젊은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다.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가든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파악하시면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처럼 스타트업하고도 협력하고 중소기업하고도 협력하고 대기업끼리도 협력하면서 전체 생태계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여러분이 KT가 아니더라도 로봇 쪽에서
기여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재현 학생 뭐 창업, 취업 아니면 반창업 골라서 딱 맞는 걸로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창업, 취업 관련해서. 네, 견채은 학생. 네. 저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 2학년 재학 중인 견채은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질문은 사실 저는 로봇 하드웨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같은 로봇공학과를 봐도 열의 9은 AI, 빅데이터 혹은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취직 공고를 보면 단순 뭐 AI, 빅데이터 분야 아니면은 뭐 무슨 로봇 어떤 앱을 개발하는 분야를 찾습니다라고 공고가 뜨지만 로봇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봇 하드웨어 분야를 찾습니다라고만 공고가 대부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부생들은 로봇 하드웨어를 공부를 할 때 기업에서 어떤 걸 요구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난감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기업에서 로봇 하드웨어 관련된 전공자를 찾는다면 어떤 부분을 봐서 그 분야의 사람을 찾는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윤행 대표님.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AI 인재를 찾는 거는 사실 AI 인재가 육성된 지 사실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굉장히 인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AI는 확실히 그 인재 풀이 더 많이 커져야 될 것 같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하면은 이제 취업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창업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AI는 굉장히 너무 큰 회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오픈 AI 이런 데서 또 AI 뭐 많이 만들어 나오고 있잖아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과 경쟁을 한다고 하면 사실 AI 기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하기에는 AI 전공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또 AI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기구적으로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용 센서도 만들고 이제 그 센서가 들어간 사족보행 로봇이나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저희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대기업이나 다양한 기업들에서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국산보다는 사실 중국산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오는 제품도 굉장히 많고 중국에서 완성품으로 이제 들어오는 제품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사실 가격적으로 경쟁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국산 하드웨어가 이제 대부분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출에 얼마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중국산들이 이제 판매만 해도 이제 매출이 막 늘어나가는 그런 구조여서 중국산 하드웨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족보행 로봇도 어떻게 보면 막 300만 원짜리도 쿠팡에서 사족보행 로봇을 팔기도 하고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랑 경쟁한다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경쟁을 한다면은 뭐 기구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품 같은 것들 좀 많이 다뤄보고 다양한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창의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키우시면은 이제 취업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면은 사실 이제 면접 봤을 때도 로봇을 만들어봤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로봇을 만들어봤던 인재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경쟁력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직 그 세분화된 분야들이 다 나오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한 번도 그 악기를 불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일단 관악기를 불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이 사람한테 다른 악기를 한번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은 분명히 세분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특출난 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AI면은 내가 뭐 히든 레이어 설계를 진짜 잘한다. 뭐 하드웨어면은 뭐 내가 로보트 컨트롤을 정말 잘한다. 뭐 이런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를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분야는 많은데 사실은 분야마다 인재가 지금 세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나 좀 필살기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되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로봇과 일자리 그리고 로봇 윤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1년차 정고은 학생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2학기 하고 있는 정고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의료 로봇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는 이제 로봇이 의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혼자 병도 진단하고 치료까지 다 하는 의사 로봇이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제조업이라던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이런 전문 직업들까지도 로봇이 이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저는 이제 미래의 로봇공학자로서 인간의 일자리를 아니면 어쩌면 제 일자리까지도 다 뺏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로봇을 내가 내 손으로 개발을 하는 걸 직업으로 가져도 되는가에 대한 좀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런 고민들을 좀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평생 고민해 오신 우리 손흥희 원장님께 한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걱정 많이 하죠. 더군다나 이제 취업을 앞두고 또 진로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어떤 걸 가질까라고 하는 걱정을 무척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미래는 물리적인 시간이 간다고 오는 건 아닐 겁니다. 미래는 만들어갈 것인데 그래요. 지금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피 흘리면서 또 그리고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그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아무리 로봇과 사람의 경계는 명확할 거예요. 일자리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GDP의 28%가 제조업입니다. 근데 제조 현장에 가보면 아까 여러분 연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됐고 또 저출산 때문에 인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실제 자동차, 조선, 반도체 핵심 사업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이른바 뿌리 산업, 그러니까 주물, 금형, 도금, 소송, 열처리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금 섬유 산업이나 또 염색 공장, 그 최근에 작년에도 그 식빵 또 그 반죽하다가 그 교반기에 사람이 끼어서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산업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일자리를 더욱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가치를 주게끔 하는 그런 것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은 단순 노동은 일단 더 잘하는 기계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협동해서 더 나은 우리의 편리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오히려 사람답게 하는 그런 가치적인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서비스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영역이 생기면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아니면 중간에 있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업체들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일자리는 계속 생기거든요. 고급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는 고급의 일자리는 계속 생긴다. 근데 저급의 단순 노동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현장에서 여태까지 기계를 다뤘다면 로봇을 다루는 사람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공정기술이나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업종 전환을 시켜줘야 사람의 일자리를 계속 더욱더 복잡한 그런 세상에서 또 능력 있게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로봇 윤리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 엑스퍼트 시스템, 그러니까 사자가 있었던 거, 의사, 전문가, 변호사 그동안의 영역들이 AI가 들어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 회로망 예전에는 그냥 학술적이었었지만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가면서 이제는 그것들이 비즈니스화되고 있어요. 딥러닝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 더 심화되게 생각하면 비행 로봇이라고 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몇 억짜리 안 되는 그 드론이 몇 천억짜리 탱크를 잡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그 인간을 해야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고 두 번째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세 번째가 1,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킬링 로봇은 첫 번째부터 위배되기 시작하는
로봇 윤리에 근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 점차 우리의 생활을 벗어나서 더 큰 범위로 갔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 GPT나 아니면 빙이나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들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디시전만큼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윤리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간에 또 좋은 시대에 로봇을 선택을 했고 나오셔서 넓은 범위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데 향후 유토피아로 갈지 디스토피아로 갈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다. 오히려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단순 노동은 뭐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겠지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님 자리 뭐 이런 거 로봇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좀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원장 되다 보니까 피곤한 건 많은데 그 피곤한 거를 우리 로봇이 좀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또 꿈도 꿔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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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과정 정준우입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전에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로봇과 사람이 협동해서 함께 협동해서 위험한 부분은 로봇이 대신하고 또한 사람이 거기서 결정권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도 제가 만드는 로봇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로봇의 개발은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경제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로봇과 사람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뭐 농업이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로봇이 많이 발전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 로봇 공학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조업 서비스의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생태계적으로 전후방 그 생태계의 그 연결고리의 가치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 기술은 작죠. 하지만 전방의 산업이거든요. 말씀하셨던 농기계,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의료, 교육, 물류, 수송 전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옴니 디렉션이라고 하는 전방위 산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저 진흥원에서 그 매년 5년 동안에 운용되고 있는 기본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요번에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4차 기본 계획인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는 뭐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품에 관계된 내용, 그다음에 그 전체 그 시스템에 관계된 내용,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첨단 로봇이라고 하는 그 틀로 얘기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5월 달이나 다음 달쯤에 저희가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산업부 주관으로 그 내용들이 이제 더 심화돼서 5년 정도가 되는 게 기본 계획을 또 얘기하고 있는 로드맵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규제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지금 국무총리실 주재에 국무조정실에서 저희가 3월 2일 날 그 규제에 관계된 로드맵 1.0을 그 로봇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에 현재까지는 51개의 규제를 내년까지 39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까지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할까요? 예. 그 뭐 우리 이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얘기는 그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로봇이 왜 중요하게 정부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거는 뭐 이래서 연구 개발은 우리가 뭐 한정된 데서 하지만 그 집중해서 넣고 뭐 규제 완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에요. 근데 저희들 제일 고민이 지금 그 출생자 수가 작년에 24만 명인데
7년 전에 40만 명이었어요. 7년 사이에 40만에서 24만 확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들끼리 공무원끼리 하는 얘기가 그 영향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 복지부다. 그래서 유보 통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국방부다. 전방에 병력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우리 산업부다. 우리 산업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첨단 산업 위주로 이거를 조금 인력 양성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새 정부 들어서 좀 과거에는 뭐 이게 수도권 뭐 거의 성역이었잖아요. 뭐 학과 간의 그 정원 조정 거의 성역이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그 완화해 나가면서 그 어떤 첨단 산업 위주로 인력을 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소프트웨어 인력 우리 윤혜정 학생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심지어는 모든 분야가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는데 없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빼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빼가니까 대기업은 또 중소기업에서 빼가고 이러니까 그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조금 파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인력은 우리가 대폭적으로 늘려나가겠다. 근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 어디로 가네? 공대 가다가 어디로 가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준비하는 게, 왜 가느냐? 평균적인 기대 소득이 높아요, 의대가 그 공대보다. 물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평균적인 소득이 높지만 이 거기에서 상한선은 이 공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유명한 과학자 분은 지금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그 기술료를 다 받으면 1,000억쯤 돼요. 지금도 한 200억 정도 되고, 공대 교수님들 중에 주변에 보시면 기술료로 뭐 한 100억 정도 그 재산 형성하신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알려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공계 그 학생들이 취업하고 창업했을 때 어떤 기대 수익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공계 그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이공계 학생뿐만 아니라 저 전공자들의 어떤 그 페이오프를 좀 높여줘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 포스트잇 붙어있는 것 중에 그 안 나왔던 질문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 현재 로봇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후 예정된 로봇 인력 양성 사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예,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예, 있고요. 예. 사실은 진흥원하고 로봇 보급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현장의 의견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또 얼핏 말씀하셨는데 장비 관련된 어떤 지원이 아니고 그냥 교육 위주라는 교육이 있어서 그 과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 내에다가 로봇 연구 센터를 지정하는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로봇이 첨단 분야 인력 양성 전략에 들어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봇 제품에 대한 어떤 실습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중고 로봇도 약간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고 로봇 리퍼브 센터라고 지금 김해에 건설하고 있는데 24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게 아마 그런 어떤 로봇 활용하는 그 수단으로는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로봇 분야가 저희 정부나 제가 또 로봇 과장인데 최우선으로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주셨고요. 네, 사전에 받은 질문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받은 질문들, 그리고 이제 글자로 된 질문들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질문과 답변을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로봇 공감 토크 콘서트, 네, 좀 공감이 되셨습니까? 뭐 로봇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네, 어쨌든 로봇이 됐던 공감이 됐던 뭐든 된 것 같은데, 오늘 첫 발걸음입니다 사실 이게. 네,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이제 젊은 공학도들과 함께 한 자리, 차관님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기업인들 얘기는 많이 듣는데,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 로봇 분야에 이제 인생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좋았고요. 아까 우리 하나 하다가 보면 또 아이디어도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우리 저기 그 이윤영 대표님 같은 경우 스톡 옵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저 스톡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줄 방법도 있지 않을까 등등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불모지에서 이 로봇 산업 자체를 이제 끌어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로봇 산업을 이끌 분들이시고요. 네, 이렇게 두 세대가 만나서 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또 여기에 또 우리 차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책 결정권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책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네, 토크콘서트 영상이 이제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얼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접속해 보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